자, 여기서 보면 이런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우울증, 대학생활 마무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 우울증은 대학생의 마무리와 취업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관계에서는 예 1과 예 2는 그냥 평범하게 예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예 1과 예 2에 대한 설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과 2를 비교해 보면 어떤 단락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락은 전체 글 중 하나의 부분을 충실하게 다루는 것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서 구체적 기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락의 연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연계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미상으로 연결하거나 접속어를 사용하여 문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나 하는 의미의 개념에서 보면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나 부정적인 의미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취업을 앞둔 대학생,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취업 문턱이 높은 것에 대한 중압감, 취업 준비 부족에 대한 내적 갈등이나 자괴감,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것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또 유전이나 뇌의 영향인 경우도 있다. 그중 일부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인정 욕구가 과도하여 취업 면접에서 거절당할 경우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현실처럼 느껴져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기력하며 비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취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나 비전을 갖기 어렵다. 실제로 우울증 증세가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게임에 빠지거나 술,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취업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우울증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고민을 쌓아두지 말고 자신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였을 때는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잠시 여행을 하거나 가벼운 책을 읽음으로써 기분 전환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 지금 고민하고 포기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볼 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실행하고 성취를 느끼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해 본다. 또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상의하여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했죠. 이런 경우 하면서 연결이 이제 단락이 연결이 된 것이고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하면서 다음 문장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 이런 경우, 그렇다면 하고 단락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 글 첫머리에 시작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명제로 시작하기. 광고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 간결한 명제로 시작하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 광고를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정보보다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주로 전달하고 있다. 광고 이미지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경우 대개 제품에 실망하거나 후회한다. 광고와 실제 제품이 달라 소비자와 제조업체 간의 소송이 이어지기도 한다.
시청각적으로 포장만 잘 된 광고는 결국 좋은 제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 글은 광고와 실제 제품과의 차이를 통해 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지혜로운 대처법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간결한 명제로 시작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격언 속담으로 잘 알려진 말을 인용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작하는 부위에서 누구의 명언이나 누구의 유명한 글들, 그 다음에 어떤 글들이 먼저 시작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언, 속담, 잘 알려진 말 인용하며 시작하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가 광고에 나오면 무조건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인지도 높은 스타를 앞세운 광고의 경우 제품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스타에게 지불되는 모델료가 제품 생산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스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였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에 대한 손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광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광고만 보고 무조건 믿고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 그래서 격언이나 속담, 잘 알려진 말 인용을 시작해서 이게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은 결국은 어떤 뭔가 속았다는 느낌을 표현을 하게 되겠죠.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계획한 전략의 산물을 정의할 수 있다 하는 의미의 개념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계획한 전략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계획한 전략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광고를 대할 때 비판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광고에 대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이 없으면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없다.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소비자들의 성공적인 구매 사례를 통해 광고의 과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살펴보고 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 광고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계획한 전략이 산물이다. 그러면은 이 광고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된 최근 사건입니다. 최근에 TV에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한 최근의 사건. 최근에 TV에서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V에서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그중 하나가 소주 광고였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에는 제품 원료가 전혀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반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주에는 제품 원료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한국 소주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용과 수출용 광고를 차별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우리나라 광고 시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수용과 수출용을 차별하는 광고는 국내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자,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그러면 뭔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주제에 관련된 사건을 표현을 했다는 것이겠죠.
질문으로 시작하기. 광고는 누구 편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기. 광고는 누구의 편일까? 에 대하여 알아본다. 광고는 누구의 편일까? 당연히 기업의 편에 있다. 소비자 편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광고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 광고가 얼마나 기업 중심인지, 소비자는 이러한 광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 질문으로 시작하기. 광고는 누구 편일까? 당연히 기업의 편이겠죠. 소비자 편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므로 소비자는 광고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글을 쓰게 되신 것이겠죠. 시간이나 장소로 시작하기. 월드컵 축구는 밤 11시에 한다. 그러면 이게 관계된 내용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로 시작하기. 월드컵 축구를 밤 11시에 한다. 에 대하여 알아본다. 월드컵 축구를 밤 11시에 한다. 축구 경기 중계에 앞서 치킨 광고를 한다면 전국의 치킨 매출은 당연히 올라간다. 이는 우연일까? 아니다. 광고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기호, 성향들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나의 소비 충동이나 결정, 구매에 나도 모르는 광고의 전략이 끼어드는 셈이다. 광고의 목적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광고 시간이나 장소이다. 어느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느냐에 따라 광고 비용이 다른 이유가 바로 시간대가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고 있으면 소비자 스스로가 광고의 전략에 의해 구매 욕구가 생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광고 시간대가 어떤 전략 하에 나온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한 것이다. 자, 11시에 한다. 그럼 11시에 축구를 보면서, 요즘은 축구 보면서 치킨, 맥주, 치맥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축구 재밌게 봤죠. 그러고 난 뒤에 계속 월드컵 축구 했을 때 지역마다 개최되는 지역에 따라서 시간이 변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한테 적합한 것은 저녁에 하는 것이 굉장히 적합하게 되겠죠. 자기 경험으로 시작하기. 나는 이래 했는데 어떠하다 하는 의미의 개념이겠죠. 좋아하는 가수 K군이 광고하는 모자를 비싸게 구입했는데 제품이 질이 좋지 않아 반품하기가 번거로운 적이 있다. 그럼 결국은 K군이 광고하는 모자를 사가지고는 반품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는 것에 대해 요주의하라는 의미의 개념도 들 수가 있겠죠. 반면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에 따라서 신뢰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시작하기. 좋아하는 가수 K군이 광고하는 모자를 비싸게 구입했는데 제품질이 좋지 않아 반품이 번거로웠던 적이 있다. 에 대하여 알아본다. 좋아하는 가수 K군이 광고하는 모자를 비싸게 구입했는데 제품질이 좋지 않아 반품이 번거로웠던 적이 있다. K군의 노래를 좋아하는 소비자가 그가 광고하는 모자를 호감을 갖고 기억했다가 모자 구입 시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고의 전략이다. 모자 광고는 K군의 노래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거래해 조건으로 전면 배치하는 것이다. K군이 이렇게 멋지게 쓰고 있는 모자인데 안 살 거야? 하는 것이다. 이때 모자의 구입가에는 K군의 광고 모델료가 포함되어 있다. K군이 쓴 모자를 함께 쓴다는 정서적 유대감의 대가로 K군의 광고 모델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는 제품의 쓸모나 질보다 광고 모델이 자선이 선호하는 연예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구매 조건이다. 중고등학생 교복 모델에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총집합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유명 인사를 앞세운 광고의 허실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실속 있는 소비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 자기 경험으로 시작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겠죠. 자, 연습 문제 120페이지
연습 문제입니다. 자, 미용성형을 주제로 해서 글첫 문장에 3가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글첫 문장이 어떤 문장을 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광고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 성형, 미용성형. 안 그러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으로 미용 성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TV에서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미용 성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첫 글을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글감에 의해 가지고 소재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완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2가지 유무를 읽고 유무의 장단점을 주제로 글로 쓰되 본문의 첫 머리 작성법을 참고하여 첫머리만 한번 써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사오정과 지렁이, 장상꾼과 왕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유무의 마무리까지 생각을 한 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오정과 지렁이의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유무를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어느 날 사오정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63빌딩 옥상에 있던 지렁이가 침을 뱉었다. 아래를 지나가고 있던 사오정이 침에 맞았다. 화가 난 사오정이 하는 말. 야! 지렁이 너 아래로 내려와! 겁을 먹은 지렁이는 63빌딩의 유리를 타고 63일 동안 기어서 내려왔다. 지렁이가 내려오자 사오정이 하는 말. 옥상으로 따라와! 여기서 사오정이 유무의 장단점을 글로 쓰되 본문의 글 작성법을 참고해서 첫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오정과 엉뚱한 사오정과 지렁이, 아니면 지렁이가 사오정에게 침을 뱉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통역 참새에 대해서. 옛날에 한 장사꾼이 있었다. 어쩌다 중국에서 온 참새 6마리를 얻게 되었는데 장사꾼은 그 참새를 왕에게 바치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장사꾼이 생각해 보니 이왕이면 행운의 숫자 7의 참새 수를 맞추면 왕이 더 좋아할 것 같았다. 장사꾼이 국산 참새 1마리를 보탰다. 왕은 진귀한 선물이라며 굉장히 기뻐했다. 그는 탐복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러더니 여봐라, 중국 참새라더니 이상하구나. 한 마리는 분명 우리나라 참새 같구나. 두려운 나머지 장사꾼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참새가 부리를 열어 말했다. 폐하! 저는 통역 참새이옵니다. 자, 이 통역 참새의 유무의 장단점을 주제로 글로 쓰되 본문의 첫 머리글을 작성법을 참조해서 머리글만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장상꾼과 참새 7마리, 아니면 참새 6마리와 통역 참새 1마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머리글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장사꾼과 왕, 그리고 참새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유무의 마무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오정과 통역 참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자, 고치서기 태고입니다. 고치서기는 다른 말로 태고라고 합니다. 태고는 초고를 작성하고, 즉 태고는 처음 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글의 구성부터 낱말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 고치는 작업을 태고라고 합니다. 글은 태고에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면 한번 좀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 글자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고치게 되겠죠. 그것을 바로 태고, 초고를 작성한 후에 태고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고로 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태고의 단계를 거치면 글은 글쓴이의 품을 떠나 독자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읽는 이의 입장에서 글을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겠죠. 태고 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글을 수정해야 됩니다. 부가 문제. 주제를 전하고 있는데 서고자 하는 제재가 모두 섰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제재를 첨가하면 주제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른 문제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초고를 작성하고 난 후에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 빠뜨린 부분을 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부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삭제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부분, 전체 문맥에 비해 지나친 부분이라든지 저잡하고 가정된 부분, 가식적인 부분 등이 있으면 그냥 읽는 독자의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삭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구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글쓴이가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구상법이 제대로 됐는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글 전체의 구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글을 될 수 있도록 건치해야 되겠죠. 문장의 구성과 주제의 관계, 글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서 건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락에 통일성이 있는 게 연결되었는가를 또한 살펴봐야 되겠죠. 교정의 문제입니다. 맞춤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보통 우리가 조용히, 끊다, 끊다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맞춤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자나 탈자가 없는가? 글자를 쓰다 보면 오자가 생길 수 있죠. 제가 수업 자료도 오자가 있거나 탈자가 가끔씩 생깁니다. 가끔씩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보다도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죠. 재밌는 게 잠깐 생각이 나네요. 항산벌에 그 시기라고 하는 거, 암호에 대해서 이 신라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 가지고 그 암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았겠죠. 그와 같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 시기라든지 저자라든지 이런 알 수 없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외래어와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애용하셔야 될 겁니다.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잘 이루어졌는가? 왜냐하면 주어부와 서술어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서술부와 주어부를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훈련도 하셔야 되겠죠. 문장의 모호성, 즉 중의성, 이 뜻인가 저 뜻인가 하는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는 모호성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정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완벽하게 글을 잘 적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연습 문제 122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이라는 가주제에서 시작하여 네티즌의 성숙한 인터넷 문화라는 참 주제를 구체한 글을 읽어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태고 원칙에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글을 수정하는 걸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